대만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신뢰하는 나라 1위는 일본입니다. 상점과 거리에는 일본 상품들이 가득하고 일제시대 건물들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덩우이 전 대만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론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식민 역사를 치욕으로 생각하는 반면 똑같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대만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예전 세대 젊은 세대 할 것 없이 일본인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데요. 대만인들은 애국심이나 자존심이 없는 것일까요? 대만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국이었던 청나라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세기 말 청나라에 편입된 대만섬은 쌀 생산이 풍부하고 교역이 활발한 곳이었지만 청나라 정부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이 작은 섬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청나라가 근대화를 추진하던 19세기에 들어서도 재정 부족으로 인해 대만섬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죠. 그러던 중 1895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였고 일본에 완패한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음으로써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요동반도와 대만섬을 일본에 할양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는 자신들의 이권이 걸린 청나라를 일본이 갑작스럽게 침략한 것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고 일본에 외교적인 압력을 행사하게 되죠. 열강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일본은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끝내 대만은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자신들의 지배하에 놓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대만 할양을 두고 정부에 크게 분노했고 대만섬 사람들도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조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만인들은 현지에 일본 총독이 임명되자 대만 민주국으로 국호를 정해 독립을 선언하고 항일전쟁을 시작합니다. 청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보다 침략자로부터 내 땅, 내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아시아 초강대국인 일본 앞에 한낱 보잘것없었던 대만군은 결국 패배하여 일본 제국의 첫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일본에 있어 대만은 앞으로 점령해 나갈 아시아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될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범적인 식민지 사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대만섬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긴 했지만 이후에 병합된 한국이 혹독한 억압을 받은 것에 비하면 매우 유화적인 통치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식민지의 본보기이자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대만을 근대화시키기로 합니다. 철도와 항만, 병원 등 기반시설을 다수 건설한 것은 물론 일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였지만 대만이 청나라에 기대했던 근대화가 비로소 점령국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1911년 중국 본토에선 신해혁명이 일어나 청나라가 사라지고 중화민국이 들어섭니다. 이로 인해 대만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건 아니었지만 본토와의 정서적 연결고리는 약해져갈 수밖에 없었죠. 일본은 근대화와 함께 대만인들을 일본인화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 또한 시행합니다. 학생들에게 일본 역사 교육을 주입하고 일본어, 일본 이름을 쓰는 사람에게만 경제적 혜택을 주는 등 소위 황국신민화 작업을 진행시키죠. 줄여서 황민화라고 부르는 이 정책들은 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시민들은 근대화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배우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기본적으로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황민화 정책을 따르게 됩니다. 이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대만섬의 식민지배도 전시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대만섬에서 입대 지원자를 모집했는데요. 무려 30만 명이 넘는 대만인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경제적 지원의 조건이 있기는 했지만 당시 일본의 지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또한 지리적으로 먼 거리 때문에 경제수탈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는데요. 태평양 전선에서 좀 더 가까운 한국에서 쌀을 걷어 보급품으로 보내는 편이 일본 입장에서는 더 수월했습니다. 때문에 대만 사람들은 일본의 근대화 작업이 수탈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희미했고 일본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1945년 전쟁이 끝나자 대만섬은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수중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만을 어떻게 통치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전란으로 엉망이 된 중국 본토와 달리 대만은 매우 발전된 전혀 다른 사회였고 국민당에는 이를 이끌어갈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대만 출신의 인사도 없었죠.
그래서 한동안 기존의 식민지 통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당 정부의 진짜 문제는 무능함이 아니라 심각한 부패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행했던 개가 지나가니 돼지가 왔다라는 말은 일본과 중국에 대한 당시의 민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개는 사납지만 집이라도 지켰는데 돼지는 오로지 먹어치울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국민당 정부가 단행한 토지개혁으로 인해 대만인들의 땅은 회수되어 대부분 정부나 본토인의 소유가 되었고 사람들의 삶은 이전보다 궁핍해집니다. 또한 국공내전이 다시 시작되자 국민당은 대만에서 쌀을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땅을 빼앗긴 대만 사람들은 식량마저 부족해지고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죠. 그러나 대만인들에게 무엇보다 참기 어려운 것은 본토인들에 의한 차별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되찾은 조국을 크게 환영한 대만인들에 반해 본토에서 온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죠. 국민당과 본토 출신 사람들의 눈에 대만인들은 일본화된 황국 시민이자 교화시켜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일본군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일제의 중국 침략에 협조한 매국노로 여겨졌죠. 전쟁에서 패한 것은 지배국이었던 일본임에도 대만인들은 승전국이 아닌 패전국 취급을 받았습니다. 길고 긴 식민지 생활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지배자만 바뀌었을 뿐 사람들은 또다시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만인들은 자신을 멸시하는 국민당 정부와 대륙 출신의 사람들을 나의 국가,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당시 대만에서 중국 본토인은 소수였지만 정치계와 행정계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에 의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은 많은 갈등을 야기했고 그 정점에는 2.28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7년 2월 28일 불법으로 담배를 팔던 한 나이든 여성이 단속반에 구타를 당하자 시민들은 이에 항의하였고 그중 한 명이 단속반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부당한 차별에 억눌려 있던 시민들의 분노는 급기야 폭발하여 정부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게 되죠. 국민당은 폭정을 중단하는 대신 공산당과 내전 중이었던 군대까지 파견하여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진압 과정에서 무려 2만 명 이상의 대만인들이 학살되었지만 이 사건은 입에 오르는 것조차 금지됩니다. 당연하게도 그 후 오랫동안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죠. 1949년 공산당에 패한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오면서 시민들에 대한 탄압은 한층 심해집니다. 장제스는 중국 대륙을 다시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전시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통치 기간을 대만의 백색 테러 시대라고 하는데요. 국민정부는 1949년 계엄령을 발령하여 1987년까지 무려 38년간 계엄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공산주의자로 몰려 고문을 당했고 반란가담이 의심되면 사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서로 감시하게끔 신고제도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사적인 원한에 이용되는 등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시위를 주도하려는 학생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학교마다 교관이라는 이름으로 군인들이 배치되었고 이 교관의 잔재는 현재까지도 남아있죠. 계엄령 기간 내내 국민당의 독재가 이어지면서 선거도 금지되어 1989년이 되어서야 40년 만에 총선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겐 일본의 느슨한 식민지배보다 국민당의 강압 통치가 훨씬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외국인이었지만 국민당과 본토에서 온 사람들은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그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었죠. 이들에겐 중화민국이 해방자가 아니라 침략자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대만인들에게 그리운 시절이 언제였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